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벌써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게 된 지도 10년이 넘어가네요.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했던 일인데 적성에 딱 맞아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요즘 엄마들 극성이라고 말 많은데 어린이집 교사 일이 힘들어서 사연을 썼나 싶으시죠? 하지만 제가 바쁜 시간 쪼개서 사연을 쓰게 만든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바로 시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며느리랍니다. 게다가 같이 아들 낳고 살던 남편마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남의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던 게 아닌데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생각이 많아져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주 듣던 채널인데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긴 사연을 쓰고 마음이 정리됐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써봤어요. 안성에서 나고 자랐던 저는 가족들과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나타난다고 하죠.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에 성공하고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던 날이었어요. 누구보다 축하받아야 하는 날에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을 느끼기도 잠시 친오빠의 장례를 치르느라 슬픔에 잠겨야만 했어요. 장례가 끝난 후에는 저보다 더 슬퍼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애써 씩씩한 척 견뎠습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된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특히 어머니께서 긴 시간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과 어머니는 감정을 공유한다고 하죠. 저는 어머니 옆에서 슬픔을 같이 견뎌내며 더 밝은 척하면서 씩씩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연애는 어느새 뒷전이었고요.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저는 어머니가 우선순위였죠. 어쩌면 제 자신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어린이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서 삭혔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네가 번듯한 남자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효도야. 죽을 때까지 어머니 옆에 딸로 살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 나 시집가고 나면 집안이 얼마나 휑하겠어. 시집가도 안성에 살면 자주 볼 수 있잖아.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만나서 밥이나 먹어봐. 그러면서 인연 쌓아가는 거지. 친구는 저에게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권유하며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의 죽음 이후 결혼 생각이 없었던 때라 별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고 나니까 무엇보다 가족이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성화에 대충 알았다고 대답하고 넘겼는데 친구가 정말로 약속을 잡아버렸던 겁니다. 제게 호들갑을 떨면서 친구가 말했어요. 그냥 가볍게 나가서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중소기업인데도 꽤 탄탄해. 거기다 직급도 대리야. 승진도 얼마 안 남았대. 그럼 나 정말 가볍게 만나고 온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마. 나 불편해. 그렇게 저는 친구의 주선으로 남편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갔던 자리에서 남편과 만난 저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남편은 제게 어린이집 일은 어떠냐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면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부모들도 엄청 극성이라던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젠 좀 적응이 됐나 봐요. 그리고 워낙 애들을 좋아해서 할만해요. 회사는 어때요? 그래도 회사는 어른들만 있어서 일적으로 대화는 잘 통하겠어요. 다 큰 어른이랑 일하는데도 애들하고 일하는 것처럼 어렵네요. 말 안 듣는 건 나이 먹어도 똑같나 봐요. 저는 재치 있게 말하는 남편의 대답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정하고 친근감 있게 대해주는 남편과 있는 게 편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집에 가려는데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저녁에도 같이 밥 드실래요? 내일요? 네, 저 시간 괜찮아요. 퇴근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또 대화하고 싶네요. 첫 만남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잘 통했던 남편과 저는 자주 만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어린이집 교사가 된 이후 남편과 데이트를 하며 지내는 일상이 참 즐거웠습니다.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니면서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1년 넘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자연스럽게 저의 가정사도 알게 됐죠. 그러다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하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평생 남편으로 사위로 열심히 살게. 그러다 보면 어머니도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시지 않을까? 혼자서 남편의 사위에 아들까지? 그거 다 할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하면 프로포즈 안 들은 걸로 해줄게.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것 같아? 나만 믿어.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했지만 오빠의 기일에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꼭 데려오라면서 신신당부를 하는데 혼자 갈 수 없었어요. 연애 중에 부모님과 따로 뵌 적이 있어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이 초대해줬다는 말에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어색하게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퇴근하고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 지난번에 볼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네. 장모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당연히 와야죠. 앞으로 형님 길 잊지 않고 꼭 올게요.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밝았던 얼굴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독여드렸지만 어머니는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꼭 아들이 살아온 것 같다며 우셨어요. 그동안 저도 애써 눌러오던 슬픈 감정이 치솟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남편 덕분에 잃어버린 가족이라도 찾은 듯이 울었죠. 그러다 겨우 감정을 추스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도우며 제사 준비에 한창이었죠. 그날은 남편이 바쁘게 움직여준 덕에 금방 제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어머니는 식당이라도 털어온 듯 수많은 음식을 식탁에 올렸어요. 아버지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이거 억울해서 남편 말고 당신 사위로 살아야겠어. 이 식탁 사고 나서 처음으로 식탁이 꽉 차네. 당신은 늘 잘 먹고 다니잖아. 우리 사위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밥 잘 챙겨 먹기 힘들 텐데 이럴 때라도 챙겨줘야지. 남편은 고향인 원주에서 안성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타 지역살이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이 왔을 때 잘 먹여야 한다면서 진수성찬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음식을 그렇게 차리면서도 남편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내가 차린다고 차려봤는데 그래도 고향에 있는 어머님만 못하지? 아니에요. 저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도 이렇게 못 먹어요. 장모님 덕분에 지금 호강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고 혹시 오늘 말고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정말요? 저 먹는 거 좋아해서 여기 문지방이 닳도록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사위가 문지방 닳게 해주면 나야 좋지. 편하게 오다 가다 들린다고 생각하고 와. 어머니는 남편을 보면서 계속 편히 오고 가라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능글맞게 말하면서 정말 아들 같은 사위로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친오빠를 먼저 떠나보내고 어딘가 허전해 보이던 집안이 남편의 호탕한 목소리로 가득 찬 것만 같았어요. 공허함이 느껴지던 집도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남편은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도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고 저희의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죠. 시댁에서도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를 마음에 쏙 들어 하셨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처음 보던 날 반가운 목소리로 이런 말도 하셨어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예전에 며느리가 뭐라도 가르치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데려왔네. 우리 아들 덩치는 산만한데 아직 애기야, 애. 저야말로 배울 게 많아요.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어쩜 참하고 예쁜데 예쁜 말만 하네. 복덩이야, 복덩이. 저는 어머님과 처음 만났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만 보면 복덩이라면서 칭찬 일색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 후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았다면 이렇게 긴 사연도 쓰지 않았겠죠.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저희는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자주 싸우게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른 부부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주변에서 보면 아이가 태어난 후 자주 싸우다가도 잘 살게 된다던데 저는 변해버린 남편 모습에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육아로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아이가 아니라 남편이란 사람이었답니다. 다들 아이 낳고 키우면서 둘이 살 때보다 돈이 더 나가지 않나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제게 돈으로 치사하게 타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남편 목청이 더 크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이 딱 그랬어요. 이유식 재료가 딱 떨어져서 애를 데리고 마트를 다녀왔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이 장바구니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며 말하더군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먹어. 당신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당신이 하루만 애랑 있어봐. 그럼 제가 얼마나 먹는지 알 거 아니야.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러잖아. 그럼 이제 돌진한 애한테 먹지 말라고 해? 이거 다 당신 아들이 먹는 이유식 재료야. 그런데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아까우면 당신이 먹는 걸 줄여. 저는 아들 이유식 가지고도 아끼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자식이 먹는 거 아까워하는 부모도 있습니까? 돌 겨우 지난 애한테 뭘 어쩌라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애라도 잘 봐주면 이해라도 하는데 집에 오면 TV보다 핸드폰보다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방에서 뭐라도 만드는 것 같으면 제 옆에 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 손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거 만들어서 친정 가져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기가 막혀서. 당신 오늘 아침에 먹은 반찬 우리 엄마가 손수 만든 반찬이야. 그런데 이거 좀 가져다 드린다고 아까워? 안 주고 안 받으면 되지. 뭐하러 엎어지면 코 다는 거리에서 주고받고 지내. 그냥 대충 먹어. 당신이나 대충 먹고 살아.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먹기 싫으면 내일부터 그냥 나가. 자기 아들이 먹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처갓집으로 반찬 보내는 걸 좋아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안 시켜도 잘하던 사람이 결혼 후 몇 년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과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집에서는 돈돈거리던 사람이 시댁만 가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돈을 펑펑 썼던 겁니다. 이러니 제가 참고 살 수 있었겠어요? 한창 돈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할 때였는데 오랜만에 손주 보고 싶다는 시아버지 말에 시댁을 가게 됐어요. 그래도 시댁에서는 시아버지만이 유일한 제 편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시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해도 남편이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시댁 식구들 모시고 외식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친정은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좋은 곳 모시고 갔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시댁에서 외식을 하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게다가 그날따라 제 아들은 칭얼거리고 보채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제게 짜증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집에서 애만 보는데 애 하나 제대로 못 달래니? 애들이 달랜다고 울음 그치면 애겠어요. 제가 볼 테니까 어서 식사부터 하세요. 저 우는 소리 때문에 아주 체하겠다. 애를 어쩜 저렇게 근본 없이 키울까? 좋은 식당을 와도 애가 못 알아보고 우는 것 좀 봐. 산티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머님, 저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우리 아들 막 안 키워요. 그리고 근본 없이 돈돈거리면서 무조건 아끼라고만 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저는 어머님께 남편까지 들먹이면서 말했어요. 애 보느라 내 밥은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본 없이 키운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산티라뇨. 대체 이제 돌진한 아들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날이선 목소리로 막말을 하자 아버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손주 봐줄 것도 아니면서 뭔 그렇게 말이 많어? 며느리가 혼자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아버님의 한마디에 괜히 찡했어요. 그동안 친정 식구들 말고는 육아로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 지붕 아래 사는 남편도 몰라주는 걸 아버님께서 알아주니 울컥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건지, 같은 여자로 이해는커녕 트집 잡을 게 뭐 없나 마치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날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애랑 한참 씨름만 하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애를 안고 달래는 저를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비웃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 40도 안 된 애가 다리가 아주 무다리네. 애 낳고 살 못 빼면 평생 간다는데 너 완전 돼지로 살겠다. 다리가 아주 깍두기 담가도 되겠어요. 이게 지금 애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며느리한테 할 소리입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 애 남편한테 맡겨놓고 운동이나 다닐게요. 근본 있고 산티 안 나게 남편이 더 잘 볼 것 같은데 어머님이 작은 아들한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너는 내가 한마디 하면 꼭 2마디 하더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렇게 안 입고 꼭 화가 난 티를 내야겠어? 제가 말 안 하고 티 안 내면 어머님이 모르시니까 그렇죠. 제가 어머님께 육아로 얼마나 힘든지 구구절절 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한마디씩 하면서 긁으니까 질 수 없었습니다. 좋은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건 걔한테 던져준 지 오래예요. 피곤하긴 해도 기분 좋게 내려왔다가 시어머니 말 몇 마디에 정말 괜히 내려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저한테 투덜거리며 말하더군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생각해서 해주는 소린데 꼭 그렇게 말대답해서 분위기를 망쳐야겠어? 그게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라고? 그냥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지. 솔직히 살찐 거 맞잖아. 당신 뒤에서 보면 애를 한 3은 낳고 사는 아줌마 같아. 나도 당신이랑 마트 가기 창피하다니까? 그거 다 돈 못 벌어서 그러는 거야. 돈을 쥐꼬리만큼 버니까 길을 못 펴고 살지. 분발해서 돈 좀 많이 벌어 와봐. 저는 남편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할 틈도 없을 만큼 육아로 지쳐 있었어요. 밥이라도 잘 먹어야 애를 안고 업고 놀아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무쇠 철통 로봇도 아니고 애도 보고 살도 뺄 정도면 연예인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돈 타령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돈이나 벌어오라고 한 소리 했던 겁니다. 자기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일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벌어다 주면
남편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체 남자들은 왜 출산하고 살 빼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으라고 눈만 마주치면 집안일도 꼬박꼬박 시켰어요. 남의 집 남편들은 분리수거도 알아서 한다는데 제 남편은 자기 밥 먹은 그릇도 치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청소하다 말고 거실 소파에 있던 남편을 때려서 깨웠어요. 그리고는 신발장에 모아둔 쓰레기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파에 누워만 있지 말고 나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일어난 김에 당신이 좀 가. 누워서 쉬고 있던 당신이 갔다 와야지. 얼른 버리고 와. 냄새나.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주말이라고 집에서 정말 쉬고만 있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큰애를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얼마 뒤 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전화를 잘 안 하시던 어머님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아봤죠. 그러자 어머님은 제게 대뜸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꼭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이라고 이제 겨우 쉬는 애한테 집안일을 시켜야겠어? 그 정도 할 수도 있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왜 우리 아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집에만 있던 네가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저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장난인지 하필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했던 순간 남편은 분리수거 중이었던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학부모님한테 전화 받는 기분이었어요. 일하다 보면 가끔 어린이집 다녀와서부터 아이가 컨디션이 영 안 좋다고 트집 잡는 학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곧 40이 될 아들 왜 쓰레기를 버리게 시키냐고 저한테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서슴없이 말을 내뱉으셨어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 아들 기죽어 사는 이유를 알겠네. 네가 집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 집에 와도 기가 죽어 있지. 어머님, 그러면 남편 데려가서 어머님이 다시 키워서 보내세요. 저는 제 아들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요즘 정말 애를 둘이나 키우는 것 같으니까요. 원주로 내일 내려보낼게요, 어머님. 나랑 지금 한판 붙자는 거야? 네 아들도 그렇게 키울 거냐? 아니요. 제 몫은 하는 애로 제대로 키울 거예요. 누가 시켜야 겨우 움직이는 애 말고 자기 일은 알아서 하게 잘 키울게요. 저는 아직도 남편한테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했던 게 왜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인가 모르겠어요. 다들 이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이날 어머님과 별소리를 다 듣고 끊었습니다. 가만 보면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장가 보낸 게 아니라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 같았어요. 이런 어머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서인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쓴 것만 해도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제일 싫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집은 친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친정 엄마가 오셔서 아들도 봐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밥도 챙겨드렸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어머니가 집으로 가셨었는데 그날은 아들이 보채고 우는 바람에 어머니가 늦게 가시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딱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희 어머니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럼 인사를 드리고 같이 저녁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집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되게 자주 오시네. 우리 집은 쌀이 넘쳐나나. 가까이 살아도 친정은 갈 줄도 모르는 사람이 오랜만에 본 장모님한테 할 소리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남편 등을 내려치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 엄마가 집안일도 해주고 아들도 봐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였으면 됐을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집에서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먹고 있어? 저번에 시댁 갔을 때 쓴 한 끼가 얼만 줄이나 알아?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후식이지. 양심이 있으면 입 다물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남편은 끝까지 궁시렁거렸고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도 한 소리 하셨어요. 자네, 하루 종일 애 보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야, 일. 집안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어? 퇴근하고 피곤하더라도 좀 돕고 사이좋게 좀 지내. 부부관계도 노력해야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에 속이 상했습니다. 안 좋은 모습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자식이 어딨겠어요. 남편도 분위기 파악은 했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배웅해드리고 남편과 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싸우려고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돌이켜보면 이렇게 싸울 때 이혼을 했어야 됐던 건가 싶더라고요. 한번 싸우기 시작하니까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기분까지 들었다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을 늦게 하게 됐는데 글쎄 예비 며느리 자랑을 저한테 늘어놓으시더군요. 큰 며느리 될 애가 어찌나 싹싹하던지 인사 오면서 낯쓰라고 화장품에 옷에 바리바리 사들고 왔더라. 너는 뭐 느끼는 것도 없니? 제가 뭘 느껴야 되는 건가요? 이럴 땐 꼭 눈치 없는 척하네. 큰 며느리 될 애는 행동도 빠르고 말대답도 안 해서 편한데 나는 왜 너랑 인연을 봐도 이렇게 불편하니? 예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으시면 저한테 하는 것처럼은 안 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이랑 잘 지냈잖아요. 꼭 이렇게 가르치려고 든다니까. 너 그리고 돈 좀 있으면 8천만 원만 보내봐. 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돈 있냐며 물으시더니 8천을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남편은 돈 아끼라고 타령을 하고 어머님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미치고 한장할 상황이었죠. 큰 며느리 자랑하다 말고 돈을 달라니 황당해서 저는 돈 없다고 했더니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없어? 너무 헤프게 쓴다 너도. 복직하면 돈 벌 텐데 뭉쳐둔 돈이라도 줘봐. 뭉쳐둘 돈이 있어야 뭉쳐두죠. 그리고 아주버님 장가 가는데 어느 둘째 며느리가 돈을 8천이나 보태요. 네 친정에도 너는 그렇게 할 거니? 하긴 큰오빠가 죽었으니 네가 남매 간의 정을 알겠냐? 가만 보면 네가 기가 세서 오빠 팔자 잡아먹은 거야. 심보를 곱게 써야지. 어머님, 제가 심보를 곱게 써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함부로 저희 집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세상에, 저는 어머님한테 저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런 말 생판 남한테도 못할 소리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이 상황에 참고 넘어가면 보살 아닌가요? 저는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정말 화병이 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기 전까지 시댁 일에는 아예 관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다니던 어린이집에 복직했습니다. 요즘 외벌이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 복직을 반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세상에 일하는 며느리 요즘 어느 집에서 싫어하나 했는데 어머님은 황당한 이유로 제가 복직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제가 복직한다고 말하니까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럼 우리 아들 아침이랑 저녁은 누가 챙겨? 알아서 챙겨 먹어야죠. 남자가 아무리 잘 챙겨도 여자가 챙기는 것만 못하는데 너는 꼭 몇 푼 벌자고 나가야겠어? 저희 돈 없어요. 저라도 나가서 지금 안 벌면 제 아들은 어떻게 키워요? 정 그렇게 남편 봐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원주에서 올라오셔야죠. 얘는 진짜 네가 일하겠다고 했으면 집안일도 책임을 잘 져야지. 그럼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집안일 책임지라고 하세요. 애는 같이 낳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아이 낳은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되고 나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결혼 자체는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아이 엄마로서는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나 아내 같은 역할은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은 무슨 일만 생기면 저를 탓하는데 제가 잘하고 싶겠습니까? 남편이 살이 빠져도 기가 죽어도 잠을 못 자도 매번 다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직한다고 욕을 먹으니 제가 미치고 환장할 상황 아닌가요? 누가 차려줘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애지 그게 어른입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을 원주에 있는 어머님께 보내버리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어머님과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질 때쯤 저희 어머님은 바닥을 내보이시더군요. 제가 이혼을 결정했던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제가 복직하고 정신없던 사이 저희 어머니는 병을 키우고 계셨어요. 결혼하고 아이 보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건강을 잘 살피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저는 참 불효녀 같네요. 어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내시경 검사를 같이 받으셨었는데 이상소견으로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복직한 뒤라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며 아버지와 둘이서만 병원을 다니셨다고 하네요. 그러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 판정을 받게 되면서 저에게 알렸던 겁니다. 친정엄마의 소식을 듣자마자 멍해져서 하늘이 노랗게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소화기 내과 갈 때 나랑 가자. 몇 기인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야지. 명절인데 너 시댁 안 가봐도 괜찮은 거야? 지금 명절이 문제야? 내년에도 오는 명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갈 테니까 걱정 마. 저는 어머니께 꼭 같이 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뿐인 딸이 어머니 몸 상태를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어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같이 병원 가주는 일뿐이라는 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급하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 원주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위암이시래요. 제가 같이 병원 가봐야겠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 우리 집 며느리인데 명절에 며느리가 안 오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아주 우리 집안을 무시하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근본 없이 행동하라고? 어머님, 딸이 부모님 챙기는 게 근본 없는 거예요? 제가 자식인데 명절에 내려가서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요. 명절 일 안 하고 병원 가는 속은 편해? 나는 네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이제 손주도 꼴 보기 싫어. 너랑 똑같은 애일까 봐. 저도 어머님 이해 안 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 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도 안 보시면 되겠네요. 명절에 남편 혼자 보낼게요. 저는 어머님과 통화하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명절에 시댁 안 가고 친구들 만나겠다고 했습니까?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근본이 없다뇨. 저야말로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더 통화 못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상상 이상의 사람이었죠. 정말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근본 없는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저렇게 통화하고 다음날 첫 차를 타고 안성에 올라오신 거예요. 아침부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어머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오는 저를 보자마자 뺨을 치셨어요.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어깨까지 다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치고도 화가 풀리지 않으시는지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어요. 개나 소나 걸리는 암으로 깨병을 부려도 유분수지. 너 명절 때 내려오기 싫어서 괜히 수쓰는 거 다 알아. 시애미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을 쳐다봤는데 어머님은 화가 안 풀린 얼굴로 저를 보시더군요. 밖이 시끄러웠는지 남편이 나갔다가 서 있는 어머님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어머님을 보고는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게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는 기어코 니네 엄마 암 때문에 명절에 안 간다고 말했어? 내가 그냥 같이 내려가자고 했어, 안 했어? 가만히 말 좀 들어.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죽을 사람처럼 왜 호들갑인데? 남편이라는 게 저한테 저렇게 개소리를 내뱉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그럼 명절은 대단하고? 어차피 나는 본 적도 없는 네 집 조상인데 너나 챙겨. 그리고 어머님 계속 근본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일 근본 없어요. 저 이혼할 테니까 명절 알아서들 보내세요. 저는 참다 못해 어머님과 남편을 세워두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듣고 제가 왜 참고 살아야 하나요? 남편은 저를 보면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이혼하면 애 데리고 어떻게 살 건데? 어머님은 손주도 꼴 보기 싫대.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당신 식구만 없어도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좀 꺼져. 이게 제 이혼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정말 정신 나간 시어머니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 짐을 마구잡이로 싸서 내쫓아 버렸어요. 어차피 집도 저희 아버지가 구해주신 집인데 같이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명절에 저는 원주로 가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위암 2기 판정을 받으셨지만 빨리 발견해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저는 친정엄마를 안고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더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엄마. 아유, 애 키우는데 어떻게 신경을 써. 이제 복직도에서 더 바쁠 텐데 걱정 마. 이 정도는 거뜬해. 엄마, 나 사실 이혼해. 미안해. 앞으로 엄마한테 내가 더 잘할게. 잘했다. 살면서 힘들게 하는 놈 데리고 살면 없던 병도 생겨. 잘했어, 내 딸. 암덩어리 같은 거는 빨리 떼고 두 발 뻗고 편히 살아. 어머니는 저에게 100번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말은 안 했어도 어머니는 제 표정만 봐도 힘들게 사는 걸 다 아셨던 겁니다. 이래서 엄마와 딸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나 봅니다. 그동안도 시댁에 눈치 본 건 없었지만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로지 엄마한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도 합의 이혼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권으로 분쟁은 없었냐고요? 어머님이 글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는 네가 키워. 근본 없는 피 흐르는 애 키워봐야 우리 아들 발목만 잡지. 저도 어머님이 남편 키워낸 거 보니까 절대 제 아들 못 보내요. 애초부터 포기할 생각도 없었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또 화를 내셨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합의 이혼 후 조정기간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렸어요. 하늘도 노하셨는지 글쎄 시어머님이 위암이시라는 겁니다. 워낙 늦게 발견해서 항암 치료도 힘겹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건 이혼 조정 기간 중에 남편 놈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조정 기간 중인데 마지막으로 며느리 노릇 좀 해. 지금 우리 큰형 결혼하려던 사람이 전세금도 들고 튀어서 집안이 어수선해. 그동안 살았던 정도 있는데 잠깐 들려.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밥상 좀 제대로 차려드려야 기운이 나실 텐데. 같이 살았던 정? 나는 같이 사는 동안 한만 쌓여서 5, 6월에도 서리가 내릴 지경이야. 암 별거 아니라며, 금방 낫는다며, 금방 죽을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야? 그렇게 아쉬우면 당신이 챙겨드려. 참 이상한 집구석 아닌가요? 맨날 저한테는 근본 없다고 하더니 이혼 도장 찍고 조정기간에 전화해서 밥상 차리라는 게 더 근본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 엮이니까 참 별의 별일을 다 겪는다 싶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머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죠. 그렇게 큰며느리 자랑을 하더니 큰며느리가 전세금 들고 튀어서 밥 얻어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아직 우리 집 며느리야. 와서 며느리 노릇 좀 해라. 너 솔직히 사는 동안 제대로 며느리 노릇 한 적도 없잖아. 와서 밥 좀 차리고 빨래도 좀 하고 가. 아니, 제가 왜요? 저도 사는 동안 시댁에서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 받아본 적 없어요. 개나 소나 걸리는 게 암이라면서요. 암 걸린 거 환영해요. 개밥그릇 줄 테니까 혼자 드세요.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정말 어이없는 집안 아닌가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저런 시댁과 더 살았다가는 아마 제가 화병이 났을 거예요. 요즘은 아들이랑 새 인생을 살고 있네요. 그동안 육아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시댁 때문에 힘들었나 봅니다.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오히려 더 거뜬한 거 있죠? 친정 어머니도 병이 많이 호전되셔서 가족들과 외식도 편하게 하실 정도이네요. 인생에 고비가 찾아와도 잘만 넘기면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별일도 많지만 그래도 요즘은 살만해요. 아직 30대 중반인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창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긴 사연 적고 나니까 과거를 잘 적고 앞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두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큼 힘든 일 없이 부디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